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신년 기자회견했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소화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에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와 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정부가 거부 또는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장소는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DJ가 IMF 졸업을 앞두고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저 자체가 또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장소 선택은 절묘했던 것 같나요? 네, 그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했던 이야기를 보면 4대 위기 극복 강조하면서 설 전에 추경 30조 원 규모로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잘 될까요? 그것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요. 일단은 그 부총리의 말이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절대 불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정도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입장은 조금 물러나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지원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선별 지원까지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합할 건지 선후를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결정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선거 국면이고 이래서 진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여야가 좀 논의해달라. 이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사실 야당은 일단 정부랑 대통령부터 설득하고 오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 현실에 닥친 그 네 가지 위기를 진단하는 것은 저는 그 방향이 옳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감염병 위기, 저성장 양극화 위기, 기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해답을 제시한 면에서는 그 솔루션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결국은 돈 풀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식 재정 포퓰리즘이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돈을 푼다는 면에서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돈을 어느 정도 이런 위기 속에서는 푼다는 면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철학이 필요하죠. 지금 연봉 1억, 2억 또 1년에 몇십억씩 버는 그런 개인들에게까지도 100만 원을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더라도 정말 절실하게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층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국회 여야가 알아서 추경 3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큰 규모의 추경을 그냥 합의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책임해 보이고 결국은 선거를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가면은 차기 정부는 1,000억이 넘는 국가 부채를 또 안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차기 정부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엄청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위기 진단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미군을 그냥 점령군이다. 과거에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은 2017년도 11월에 핵 무력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방력에 있어서 균형이 깨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동맹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건데 미군을 그냥 점령군이다 해버리면 솔루션이 아니죠. 좀 두고 보시죠. 꼭 그렇게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쪽에는 이 흐름도 있었죠. 정세균 전 총리를 회장으로 네. 이재명 후원회 네. 출범했고 내일 광주에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네, 가는 내일 걸로. 일정은 원래 연말에 잡힌 겁니다. 어떤 역할을 좀 더 하시게 됩니까? 좀 더 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뭐 하여튼 이 옆집이 지금 이웃집이 뭐 완전히 호떡집 불난 것처럼 시끌시끌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손잡고 같이 가고 경쟁 후보들 특히 전직 부총리 두 분하고는 역할 분담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후원회장으로서의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지금 했고요. 미래통합위원회는 내일 전남 광주 호남이죠. 호남 지역 권역이죠. 권역 발대식을 필두로 해서 5대 권역에서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경쟁 후보가 함께 참석을 하고 뭐 5개 권역을 다 그렇게 두 후보 전 후보가 같이 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상징적인 곳에는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판이 다르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네. 정세균 전 총리는 희망저금통처럼 뜻을 모아달라 또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는 안정을 찾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경쟁 후보였던 정세균, 이낙연 그 두 인사하고 이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좋죠.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안고 있는 위기, 리스크가 있죠. 지금 뭐 뉴스에도 온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 핵심 인물이었던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할 때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이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에 있는 부실장, 그다음에 김용 총괄본부장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늘 측근이라고 하면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어요. 근데 그 두 인물이 유동규 씨하고 통화를 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외곽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말실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세월호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좀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줬는데 결국 이런 추미애나 조국 전 장관의 또 여러 가지 글들 이런 외적인 그 변수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안고 있는 그런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여태까지 어떤 삶의 궤적과 또 말 바꾸기 이런 게 되겠죠. 그거 외에는 선거 캠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캠프 상황 보면 좀 부러우시죠? 네. 자, 그 전화 통화 이야기가 나와 제가 간단하게 팩트를 좀 정리해 드리고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이 단말기를 확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김용 조직부본부장,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일단 확인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통화한 일은 정상적인 것이다. 은폐하려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유동규 씨 그 전화, 그것도 그 잡혀가기 최근이죠. 그 당시로서 최근에 개통한 전화고 옛날 전화기는 지금 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그 전화기 속에 이름이 실렸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를 했거나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통화 기록만 있기 때문에 통화 내역은 전혀 알 길이 없고요. 이건 검찰이 오로지 규명을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정확한 내용은 수사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아요. 하지만 정황으로 비춰 봤을 때 마지막에 통화를 했다고 하면 결국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측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런 돌아가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 그런 두 사람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확실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게이트는 뭐 거기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들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이것의 진실이 빨리 좀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본인이 대장동 그 사업을 설계한 것이 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진솔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그 부담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네.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원점을 맴돌 것 같아서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개편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신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대위 전면 대표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런 다 답변은 없고 뭐 사전에 좀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얘기만 했어요. 사전에 모르셨나요? 사전에 내가 의논 안 하고 했으니까 뭐 몰랐던 거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있었고 지금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한 내일 오후쯤에나 아마 제가 뭐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원 당직 사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퇴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사람을 뭐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겠죠.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나요? 전혀 몰라요. 그런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 넘었고요. 예, 후보가 숙고하면서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도 대부분이 어제 하루 동안 불었던 회오리 바람이었고 오늘 윤석열 후보는 자택에서 장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이 시각까지는 아직 모종의 발표가 있을 거에 대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결국 방향은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지금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표명한 걸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번복이 됐고 네. 수용하고 전면 개편 형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그 전면 개편으로 가겠죠. 가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해서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그리고 다행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오롯이 내 탓이다, 후보 탓이다 이야기했는데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으나 후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자세는 저는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거의 이제 해체 수준의 그런 그 결단을 했는데 이것은 그 두 분의 소통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는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왜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서 대통령 후보 출마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녀야지 그냥 기존에 하듯이 그런 그 일상적인 선거 캠페인을 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감동이 없다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을 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1월 말 2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선거 캠프를 빨리 꾸려가지고 후보의 강점을 좀 드러내 줬으면은 좋겠어요. 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 사의 표명,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도 물러나기로 했다. 이런 선대위 공지가 한 차례 있었고 조금 있다가 그건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 착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후보 쪽에서 뭔가 불만을 갖고 총괄도 물러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야 됩니까? 해석이 분분해요. 저는 그것을 굳이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은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물론 중심이죠. 근데 후보가 중심이지만은 이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후보 혼자 다 꾸리면은 부담이 되죠. 그러면 누구는 참여시키고 누구는 배제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선대위 자체는 누군가는 책임지고 꾸려야 된다. 지금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니까요. 그분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앞으로는 소통은 두 분이 하셔라. 이준석 대표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이준석 대표도 포함해서. 포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글쎄 지금 어차피 윤 후보로서는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사람으로 네 사람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부인인 김건희 씨 부분은 별로 썩 잘 극복이 안 됐어요. 사과도 사과하는 듯 마는 듯 하게 했고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울산 전까지 1단계 김종인은 일단 뭐 섭외가 되면서 넘어섰는데 이 선대위의 재구성 문제를 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이게 필연코 올 수밖에 없는 갈등이 지금 재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선대위 전면 개편이 맞는 방향인데 지금 윤 후보의 선택은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준석의 극복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철수 대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네 가지 큰 허들에서 사람의 허들에서 별로 잘 윤 후보가 적응하지 못했다, 조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거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1, 2월 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올려주실래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입니다. 처음엔 좀 낙관도 있었어요. 큰 실수가 없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그 뒤로 보면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
내가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까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 이게 어제 발언이죠.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후보 관련 사안을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그런 좀 의구심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어쨌든 영입을 했잖아요.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각오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남은 것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말 바닥에서 시작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당시는 연기를 하시오. 그 얘기는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꼭두가시처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후보가 됐으면은 국민 정서에 맞는 메시지, 국민 정서에 맞는 일정 이런 걸 또 소화해야 됩니다. 아마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나섰을 거예요. 다만 연기를 하는 것도 그렇죠. 감독하고 주연 배우하고 당신은 이 역할이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라. 라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연 배우가 내가 하는 역할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선 이런 메시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은 연기만 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정해진 연기는 훌륭하게 해야 된다.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자존심이나 뭐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맞는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라는 게 같으면은 우리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대가 누굽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바꾸기도 상당히 많이 했고 말은 잘하지만 전과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은 저는 또 좋은 이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기 발언 때문에 어제 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정치권에서 이 쇼라는 말하고 연기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딱 맞는 상황에서도 쇼나 연기라는 말은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안 쓰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불난집의 호떡집처럼 뭐 난장판인 상황에서 연기라는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은 실수죠. 했죠. 네, 그렇죠. 네. 실수인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물어뜯고 뭐 어쩌고 하는 일들이 한참 있었지만 뭐 의미는 대충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뭐 이건 어저께 그 불난집 호떡 상황이라는 거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쇼나 이 연기라는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쇄신 논의 와중에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그 선대위직을 던지는 거는 선대위 쇄신 과정이니까 알겠는데 당직까지 던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놓고도 야 그러면 이제 당직 다 내려놓고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도 당직이니까 대표도 물러나시오. 이런 우회적인 압박이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뭐라도 해야 된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화를 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거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솔직히. 기득권 아닙니까? 원내대표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득권이죠. 큰 권력이고 중요한 자리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선거지만은 의회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던지는 거 보고 저는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은
전쟁이 나도 국회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산을 짜야 되고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까지 만약에 그 자리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누가 또 대행이 하든지 아니면은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이제 김기현 현 원내대표가 이제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힘이 빠지죠. 여야 협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의회주의와는 조금 맞지는 않는다. 이건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더 걱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손실보상 논의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허공에 대고 협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건 이준석 대표를 위한 압박밖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도 그만둔다. 선대위 조직이 아니다. 선대위 보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명백한 사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국회도 마비가 되고 이제 뭐 아무것도 당분간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 불이 나도 너무 크게 났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버티는 상황인데 만약에 최고위원들도 그럼 나 최고위원도 다 그만두겠다. 비대위로 빨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다수가 그만두면은 그 지도부가 깨지게 되죠. 그거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당 대표들 그만둔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과거에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뭐 정몽준 대표도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기고 캠프가 위기인데 선대위를 이제 잘 꾸리는 게 좋죠. 근데 당의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비대위를 또 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까지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어떤 뭐 내부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대위가 됐든 새로운 지도부가 됐든 또 선거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당에 그러면은 뭐 어떤 자리를 놓고 또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접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 지경까지 가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말들은 있으나 당 대표는 저는 유지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후보가 당 대표를 잘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건 조금 접어두고 장점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지금은 단합된 모습을 좀 빨리 보여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 변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진짜 새롭게 지도력을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대위 개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아직은 뭐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 후보랑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그러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인 건가요? 그거는 이미 그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총괄상황본부가 나오죠. 사회평화한 본부장단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 사의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 아예 꾸리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보한테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다니까 이제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거겠죠. 네. 전권을 행사하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또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후보와 미리 상의 없이 발표한 건 쿠데타가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후보가 결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사실 여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두 사람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이니까 정치권에서 사실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그 최종적인 결과,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소통이 사실 좀 필요해요. 지도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한테 밤에 소통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나 저는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봐요.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저도 뭐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는 선대위를 어떻게 젊고 역동적으로 희망적으로 꾸리느냐 여기에 이제 골몰해야지 이거 뭐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거 패싱이다 이러고 있을 계제가 아닙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의 또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지르고 보는 성격이고 그런 분을 또 모셔왔고 그럼 거기에 적응해야지 어쩝니까? 민주당에서 같이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예상되는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울산회동 이전의 김종인 그리고 이제 울산회동 이후의 김종인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요. 울산회동 이전에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좋다 그래가지고 합류가 된 건데 그 당시에 그게 개문발차에 김종인 위원장이 올라탄 건지 아니면은 후보가 읍소를 해가지고 올라탄 건지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을 수락해서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게 김종인 스타일과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관찰하기에는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일어났고요. 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를 했다라면 그렇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연코 무슨 사달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된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참을 때까지 참았다고 볼 수 있죠. 후보가 확정된 지 오늘이 4일이죠. 거의 2달째네요. 11월 5일에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2달이 됐는데 아직 참 선대위 어렵게 꾸리네요. 선거가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건 사상 초유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사안들은 사상 초유의 연속입니다. 시리즈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뭐 이재명 후보도 만만치는 않은데 워낙 저는 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워놓은 그런 그 프레임, 국민의힘 그 분열이라든지 김건희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우리가 좀 말려들고 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빨리 새로운 이제 그림을 그려내야죠. 야 이런 프레임까지 짜놨다면 엄청난 능력이 민주당이 뭐 거의 뭐 하느님급으로 대단한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거기는. 네. 일단은 칭찬이라고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건 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죠.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 후보 캠프가 조금 굉장히 그 시간을 좀 허비하고 이런 상황에 그 반대급부 효과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물밑 작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도 나왔습니다. 문정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다면 그만큼 정권 교체의 길은 저는 험난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그 언급을 하는 게 맞고 뜻을 빨리 그 소통을 하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화 얘기를 지금 꺼낼 수는 없죠. 지금 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단일화 효과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방법은 찾아야 되겠죠. 송영길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비슷하죠. 지금 안철수 후보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종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양당 후보의 비호감을 그대로 지금 혜택으로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 1월에 2월 최대 화두는 단일화일 겁니다. 아마 투표 날까지 그 전에는 투표용지 인쇄, 그 전에는 후보 등록 이렇게 해서 아마 1, 2월 달에 안철수 후보가 뉴스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투표용지 인쇄 날이 제일 핫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투표용지에 몇 명의 이름이 들어가는. 결국은 투표 날까지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중요한 데드라인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결국은 투표 날까지 단일화 얘기는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